우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간단한 순서는 전체적인 재건축 재개발 제도로 한번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재건축 단지나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쭉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서 어떤 지역의 가치가 특화될 것이냐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강이 흘러가면서 이 라운드를 형성하는 이런 지역의 가치는 앞으로 두고두고 더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로 예상이 든다. 우선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세 군데를 꼽으면 용산, 반포, 압구정이란 이런 세 군데의 트라이앵글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여의도가 있습니다. 여의도. 자, 그다음에 동쪽으로 살짝 가게 되면 성수가 있게 됩니다. 성수. 그래서 이렇게 5군데가 결국 한강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 거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더 서쪽으로 가보게 되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이제 지역들이 조금 더 보이게 되는데, 이 등촌 가양 일대, 염창동부터 시작하는 이 등촌 가양 일대의 이 한강변이 사실은 물론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많이 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전 오세훈 시장 말고,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고민하던 지역이 있어요. 이 합정하고 망원 지역이에요. 합정하고 망원 지역, 그죠? 그래서 이 한강 끝자락까지 한번 가봤고, 동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미완의 대기로서 꼭 꼽는 지역이 있어요. 다름 아닌 방금 이렇게 라운드가 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쪽에서는 압구정이고, 이 성수 옆에 있는 건대 자양동이에요. 이 자양동. 이 남쪽은 잠실이 되는 거죠. 잠실. 그래서 이 자양동 지역은 두고두고 보게 되면 아주 미래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이 자양동이다. 어디 갖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아주 훌륭한 이 구역에서부터 개발이 돼 나가게 되면 이 자리가 아주 핵심 지역으로 부각할 거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북의 끝자락에 뭐가 있습니까? 극동 아파트라는 광장동 라인의 극동이 있고, 산속에 아차산 산속에 워커힐 아파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물론 이제 남쪽은 거론하지 않은 재건축 예정 지역 중에서 물론 이제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이 잠실에 장미 아파트가 있어요. 장미 아파트. 그래서 이런 지역들까지 쭉 보게 되면 한강변에 이 라인들이 미래 가치를 좌우하면서 나타날 거다. 물론 이제 한강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완의 대기는 대치 도곡이 되겠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너무나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음마보다도 사실상의 핵심은 우성선경 미도가 되겠죠. 우성선경 미도. 이들이 저기서는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우성선경 미도의 가치가 앞으로 당연히 재건축 추진과 더불어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각 단지별로 세분화돼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얘기가 없기는 한데, 경기도에서는 서울 지도가 커서 경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일산과 분당이라는 하나의 이렇게 축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이 남양주와 시흥 안산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 동북과 서남의 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진행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2020년 이미 도심 기본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서 추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남양주와 시흥 안산이 지금 이 순간에 제일 뜨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간다. 향후 한 5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경기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방금 얘기했던 일산과 분당, 평촌, 중동 3본 1기 신도시에 꼭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지만 1기 신도시가 30년이 되면서 재건축 리모델링 주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지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시대가, 리모델링 시대가 돌아왔다를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산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일산의 시대. 물론 이제 작년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만 일산의 시대, 분당의 시대, 평촌, 중동, 부천 중동, 부천 중동은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그런 GTX발 역에서 두세 정거장 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천 중동, 평촌 또한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 3번은 이제 금정역의 배후예요. 금정역 GTS. 자, 그런 차원에서 일기 신도시에 반드시 집중하는 재건축 재개발 면에서도 그럴 필요성은 충분히 있겠다. 정리하면서 오늘의 이제 바로 단지가 아니라 제도가 나오네요. 제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거를 앞쪽에다 뒀습니다. 우선 재건축에서 제도는 1번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입주권을 준다. 이 제도는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보류된 채 약간 뭐 솔직히 얘기하면 좀 방치된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거주 요건을 채워야 분양권을 준다는 건데 사실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볼 수 있어서 저것 때문에 오히려 낡은 집에 작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물론 이제 그런 번거롭기 때문에 사지 말라는 거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 사는, 낡은 집에 싸게 들어 사는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세입자가 유탄을 맞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 제도는 폐지해야 돼. 폐기. 그냥 폐기를 해야 되는 제도다. 1번. 자, 2번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다시 2018년 3월 5일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구조 안정성 부분을 20에서 50% 배점으로 올린 거예요. 저러면서 이제 계속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잖아요. 그만큼 재건축 자체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재건축 연한 30년이 사실상 40년으로 연장된 결과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 공백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만큼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는,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첨예한 이 시점에 접해 있는 게 목동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지역들이 지체되면서 전체적인 공급에 악화가 나타난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진단은 2018년 이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물론 서울시가 이 50점을 다시 30점으로 내려달라고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도 조정이 돼야 된다. 자, 3번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는 압구정 같은 지역이나 이미 조합이 설립된, 아니면 이제 뒤에서 얘기하게 될 용산의 서빙고 신동 아파트나 이런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바로 걸려서 매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알아보니까 서빙고 신동 아파트는 1,300가구 정도 되는데 매물이 딱 한 건 있어. 한 건. 누가 팔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매물이 한 건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급할 거 없잖아. 매도자가 가격이 안 떨어져,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 그런 만큼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의 본래 목적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자,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미 HUG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금액보다 더 지금은 낮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야.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가 있냐면 이번 달에 분양하게 될 원베일리, 그죠? 원베일리가 지금 이제 5,600만 원 책정이 되잖아요. 5,600만 원에. 근데 여기서 당첨되는 순간 당연히 10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생기겠습니다만 이 둔촌주공 자체도 가을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HUG 예상 분양가는 2,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3,500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뭐 4천만 원 가까이 조합원들은 희망하고 있다. 그게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무색하게 돼버린 거죠. 물론 4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도 둔촌주공 같은 경우 평당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정도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그죠?
거의 20억 정도가 된다고 보게 되면 4천만 원에 받아도 평당 2천만 원 정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거의 한 7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당첨이 되는 순간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는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라 그러니 좀 이상하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지금 사업 시행인가까지 갔다가 여기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주춤하는 대치 쌍용 같은 이런 단지, 물론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걸 감수하고 하겠다는 단지가 하나 있어 보여요. 그게 어디냐면 반포중구 1단지 3주구. 반포중구 1단지 1, 2, 4주구는 한강변에 있는 그 구반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바로 뒤에 도로에 22평짜리 대략 한 1300세대짜리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반포 1단지 3주구예요. 거기에 예고된 재건축 부담금이 4억 원 정도예요. 4억 원 정도. 근데 빠르면 올 가을에 이주를 하고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억 원을 내야 돼. 그죠? 4억 원을 각오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거기는 반포는 각오하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대다수는 사실상 이것 때문에 사업이 거의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재건축 입주 물량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제가 2017년 4월에 지금부터 정확하게 4년 전에, 현 정부 출범 한 달 전에 우리 매일경제신문에 목요일 날 한 35분쯤 보게 되면 매경 이슈 토론이라는 지상 토론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글을 써놨어요. 예, 물론 한 달 전에 썼기 때문에 천만 다행스러웠죠. 한 달 이후에 썼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뭐 별로 동의들 안 하시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명문상 다주택 투기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주택자는 예외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왜냐, 1주택에 집 한 채에 낡은 주택에 20년 30년을 살아서 겨우 이제 새 집으로 바꾸는 건데, 내가 무슨 투기라고 개발 이익을 얼마나 많이 이거를 얻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런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명분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집 한 채인 사람은. 그래서 집 한 채는 예외를 시켜주라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폐지를 주장했으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예외를 만들자. 어떤 예외를 만들까요? 예외는 이걸 만들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예외에 있는 10년 이상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에게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재건축 단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럴 땐 박수라도 한 번씩 치고 그러세요, 그냥. 예. 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걸림돌이 강하게 돼서 사업 추진 자체가 지체되는 모양새로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공공재건축은 크게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에서는 지금 가장 원천적인 문제는 뭐냐면 거의 절반 이상, 거의 400곳 가까운 곳이 해제됐다는 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재개발 구역이 한 400개 정도가 해제돼 버렸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다시 재개를 해서 공공 재개발이 됐던 일반 재개발이 됐던 추진이 될 거냐, 이게 서울시 공급의 아주 엄청난 관건이 1번이에요. 이게 해제된 지역의 변화, 이걸 도시 재생으로 리모델링으로 하는 이런 전혀 주택 공급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아주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 아파트는 다행히 15%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재개발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데 아까 재건축처럼 조합 설립 이유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그만큼 이제 완화돼 있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물론 요새는 이제 다주택자를 감수하면서 집을 하나 더 사기는 어렵겠지만
항상 이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먼저 하나 입주권을 받게 되면 그 다음 거는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6번 공공재개발. 자, 이제 공공재개발이 스타트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의미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일본의 해제된 지역, 이런 해제된 지역은 공공재개발로 가면서 충분히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 동력이 상실된 이런 단지들은 충분히 공공재개발의 의미가 있다. 자, 그다음에 공공주도. 공공재개발은 뭐고 공공주도는 뭐냐? 이 둘 간의 차이는 딱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딱 하나 뭐가 있냐면 공공주도는 LH나 SH대가 됐던 공공기업에 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명의를 이전하는 거예요. 아예 소유권 자체를 처음부터 넘기는 거예요. 이게 공공주도예요. 그러고 나서 그 대신 입주권을 하나 받는 이런 형태이고, 이거는 공공재개발은 자기의 명의를 유지해서 소유권 유지해서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이 둘 간의 차이다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까지는 저런 제도 개선이 먼저 같이 병행돼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빨리빨리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압구정을 찍어놨습니다. 압구정 뭐 너무 비싸고 남들도 다 아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압구정을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압구정 그 다음에 용산. 압구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압구정을 보면서, 자, 요거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압구정을 지정했을 때 거기에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오래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압구정의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현재 이 정도까지는 그림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의 그림이에요. 자,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 중심은 어디냐면 3구역이에요. 3구역 구연대. 근데 구연대를 보게 되면 제일 크고 단지가 11개나 되는 아주 대단지입니다만, 그리고 초, 중고를 같이 압구정 구정 초, 중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에서도 중심이 되는 이런 자리, 제일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결론. 그러나 이 가운데를 보시게 되면 이 라운드가 된 이 한가운데 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공원. 이게 뭐냐면 압구정 정자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압구정 정자. 압구정이라는 게 정자 이름이잖아요. 조선시대 한 명의 정자 압구정을 여기다가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한가운데다가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 지금은 이제 현대 1, 2차 자리예요. 이 자리가 현대 1, 2차 자리, 구현대 1, 2차 자리.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나머지 지역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강에 이렇게 원형으로 라운드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의 각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평면을 가지고 조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망권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 제약이 되고, 자, 두 번째, 저기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공원은 완벽하게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와 오던 공원은 개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에 이 도로를 통해서 대로변부터 그대로 일직선상으로 나는 공원을 가기 위해서 가는 이런 불특정 다수가 우리 단지를 진출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는 게 3구역입니다. 그러면 이 구현대가 고급 아파트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단지 내로 수시로 나는 공원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드나드는 것을 제일 걱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문제가 구현대가 넘어야 될 산인데, 방금 얘기했던 11개 단지가 저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현대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이 가중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 협의를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1개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순순히 잘 될까,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짝 보겠습니다. 왼쪽을 가게 되면 압구정 2지구가 있는데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신현대 아파트. 압구정에서 제가 제일 재건축의 적합도가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단지가 사실 이 2지구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기 지구단위대학 도면만 보더라도 신현대가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구현대 3구역은 공원이 한강변에 있는데 이 2구역은 신현대는 바로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지금 공용주차장 부지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저 땅은 현재 누구 땅입니까? 서울시 시유지, 서울시 땅, 서울시 땅. 아니 서울시가 자기 땅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대 아파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동으로 가만히 있는데 3,000평짜리 단지 내 공원이 생긴 결과가 된다. 이게 이제 신현대. 두 번째, 여기 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학교. 지금은 소공원이에요. 신사공원. 지금 뭐 테니스 코트 있고 이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 초등학교를 넣겠다는 거. 초등학교를 넣는 순간 지금은 뭐 이쪽 건너편에 신구초등학교를 가든 저쪽 건너편에 구정초등학교를 가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온다. 그래서 완벽하게 교육 여건에서 초중고를 갖추게 된다. 초등학교, 신사중, 현대고, 물론 현대고는 자사고이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저 자리가 물론 이제 미성과 더불어서 이 자리가 가지는 장점은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 대한 활용도예요. 한강공원 둔치공원의 활용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단지의 미래 가치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학교가 세워져 봤자 학교의 높이는 5층짜리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강 조망권의 각도가 이 뒤에서부터 이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각도로. 이 학교가 5층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10층만 넘어가게 되면 이 각도로 이렇게 한강을 볼 수 있겠다. 그럼 여기 끝선까지 보게 되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구현대랑 한강에 접한 길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현대를 참고로, 물론 미성의 가치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4구역 이렇게 니은자예요. 니은자. 뭐 8차하고 한양 3, 4차 이렇게 니은자. 그다음에 여기 전면에 있는 한강 전면에 있는 5구역은 한양 1, 2차가 5구역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6구역은 이제 한양 587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압구정의 그림인데 이건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이 현재까지는 서울시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천동입니다. 이천동. 이거는 동작대교 라인이고 이 오른쪽이 신동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신동 아파트.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릴 용산에서의 그 미래 가치는 두 가지 아파트를 봐야 되는데 용산에서는 이 한강맨션과 신동아에 집중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맨션은 현재 5층짜리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매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이라는 포인트를 보게 되면 신동 아파트를 따라올 아파트는 서울에 아무데도 없다입니다. 서울에 아무데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신동 아파트가 가지는 가치는 서울 최고의 조망권 아파트다. 한강을 정남향으로 한강을 보고 북향으로 완벽하게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체 조합원의 거의 100%가 다 조망권을 확보하는 이런 단지로 부상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반포 대치도고. 반포는 한강 이면 시대에서 전면 시대로 개편이 되면서 당장 이제 분양을 하게 될 게 여기 10만포 3차 경남 원베일리죠. 원베일리. 여기 원베일리가 5월 달에 아까 5,600에 분양이 된다는 것이고, 이거를 청약해서 당첨이 되려면 청약 가점은 68점은 돼야 되는 것이고,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반포중구 1단지 1, 2 아까 얘기한 대로 1, 2, 4주구. 저기는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이사를 가야 된다. 이사를. 그러면 내년에 분양할 거 아니에요. 내년 초에 여기 이제 분양이 나오게 돼 있다. 아까 얘기한 게 이게 반포 1단지 3주구예요. 3주구. 요게 아까 재건축 부담금 한 4억 원 정도는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의 변화도 꼭 되짚어 봐야 되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뭐 방배 5구역, 6구역, 뭐 13 이런 데가 관심은 좀 받을 거로 예상은 들고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성성경 미도예요. 우성성경 미도. 이 양재천을 남향으로 보는 우성성경 미도가 개포 단지가 들어오면서
구룡산, 대모산 조망이 남향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뭘 집중해야 되냐? 저기서는 양재천 조망. 그래서 저기 살 때는 뭐가 제일 좋으냐면 10층 아래가 제일 좋아. 3층에서부터 10층까지. 왜냐면 양재천, 완벽한 양재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높아봤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높으면 그냥 개포의 아파트만 보여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우성성경 미도에서는 10층 이하에서 이 양재천 조망을 실현하는 가치, 나름대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성성경 미도의 가치는, 이 음마는 31평, 34평이잖아요. 여기는 중소형으로 가야 되고 이거는 30평에서 60평이기 때문에 중대형의 가치가 그대로 구현될 자리가 여기가 되겠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써놨습니다. 반포는 이제 서울 지역구인데 여기를 얘기 안 했네요. 자, 반포에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 지역은 신반포 2차와 4차입니다. 이 한강 전면 시대가 열리면서 모든 재건축이 새 아파트로 되면서 새 아파트 다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제일 좋은 자리냐? 다 새 아파트니까 그때는 누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반포 2차, 4차다. 배후에 고속터미널 역과 연결되면서 뭐 신세계 백화점이 됐던 이런 쇼핑까지 완벽하게 연결되는 이 자리가 신반포 2차, 4차가 결국은 반포의 메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실을 보겠습니다. 잠실 올림픽 선수촌. 잠실 5단지는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자, 잠실 5단지. 잠실 5단지는 31평, 34평인데, 다시 34, 35, 36평인데, 음마와 거의 뭐 형제지간이죠. 78년산, 79년산. 누가 형이냐? 음마와 5단지가.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5단지가 형입니다. 5단지가 연년생 1년 앞섭니다. 78년산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8년산 나이 몇 살입니까? 무려 44살이네. 어우, 엄청나네요. 그죠?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제가 아는 재건축 단지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아파트는 만 50세인데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하고 아까 용산에서 얘기했던 한강맨션이 71년산이야. 71년산. 예. 그런데도 다 살고는 계세요. 사실 좀 불안하시겠죠? 5단지가 가야 될 길. 자, 5단지가 가야 될 길 바로 옆에 반드시 챙겨봐야 될 게 아까 장미 아파트를 했어요. 장미 아파트. 자, 그다음에 송파에서 반드시 넘버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치, 그는 아시아 선촌이 옆에 이제 우성이 있긴 합니다만 5단지가 훨씬 더 좋은 자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마하고 똑같아요. 음마가 31, 34평이듯이 5단지가 34, 35, 36, 30평대만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 선촌은 이미 60평대까지 완벽한 부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의 가치를 볼 때는 이 아시아 선촌이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아시아 선촌이. 이건 이제 우성 4차 짜투리니까. 자, 송파 올림픽 선촌이야말로 안전이나 통과되면서 이게 진행이 되면 그동안 서름을 완벽하게 9호선으로 씻어냈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화됐다. 그래서 그동안 이 올림픽 선촌은 공원 조망권으로 설계하지 않았어요. 예? 공원 조망권으로 설계하지 않아서 조망권은 없는데, 다음부터 질 때는 서북향이지만 반드시 저거는 공원 조망으로 설계할 것으로 예상이 든다. 공원이 안 보이면 이렇게 남향 설계 위주로 이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누구를 유치하겠다고 지금 뭐 보도가 나왔습니까? 한예종. 예. 한예종을 어디다 유치한다? 요 자리다 유치한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유치할 계획이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확정된 거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선촌의 가치가 다시 한번 더 지지되는 모양새로 갈 거다. 여기 대학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죠? 예술대학교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올림픽 선촌이 얼마나 또 고급 단지로 되는 이런 도움을 받겠어요. 그죠? 이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둔촌중공 아파트.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하는 거 잠실 미성크로바 진주 아파트. 다 분양이 될 세 군데입니다.
미성크로바 진주 둔촌주공 아파트 다들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 청약 대전이 발생할 거다. 하반기에 만약에 둔촌주공이 나오게 되면 거의 4786 거의 4,800가구 정도가 분양되잖아요. 물론 이제 34평 이하이겠습니다만 청약 대전이 절정에 달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여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최대 재건축 단지로서 최대 희생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희생양.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빨간색 이것 또한 이 자료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역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거는 이 빨간색 아파트 지구 외에 떨어져 있는 서울 공작 순복음교회 바로 뒤에 있는 초원 아파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특성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어느 자리가 제일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용도 지역의 상업 지역인 서울 아파트와 공작 아파트, 수정 아파트가 상업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삼부 아파트가 요 정도가 일부가 상업 지역이에요. 삼부 아파트가. 그 다음에 여기 학교가 있으니까 목화. 자, 그렇게 보면 저 상업 지역 주변의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하는 가치를 부여될 경우, 한강 조망 가치가 부여될 경우 제일 좋은 자리는 결론적으로 어디냐면 서울과 목화 삼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서울 목화 삼부다. 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아까 얘기한 대로 5층짜리잖아요. 그래서 저걸 넘어서 한강을 동남향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가치가 여기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들어선 현대백화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프리미엄이 바로 여기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절정에 달할 거다. 그리고 여의도에 오는 GTX 비노선이 결국 이제 여기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GTX 여기 여의도에 여기에 GTX가 나타나게 되면 저 자리로 인해서 각광받을 수 있는 교통 편의에 뛰어난 자리는 광장과 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장과 미성. 안타깝게도 이 초원 아파트는 저렇게 외떨어져서 한 동짜리인데 세대수도 작고 저걸 어떻게 재건축해야 될지 제가 저기 지하를 가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뛰쳐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시범 아파트 71년산 바로 옆에 이제 63빌딩인데 63빌딩. 그래서 이건 참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라, 이거를 재건축을 어떻게 될 것인지 가보시라 한 게 이제 이 아파트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71년산 만 50세. 안타깝게도 언제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자, 이게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림을 옮겨놓은 거예요. 이걸 여의도를 그때 당시는 63빌딩이 작아 보이듯이 70층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70층으로. 그래서 여의도가 우리나라 맨하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이때 당시 70종 상업지역 수준의 용적률을 주고 기부 체납을 40% 하라 그랬더니 여의도 사람들이 왜 내 땅 떼가냐 이래가지고 무산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10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이 계획대로 만약에 가고 있었다 그러면 여의도의 상황이 아주 급변했을 거로 생각은 듭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기부 체납에서 땅을 떼갔냐? 여기 떼간 땅이 어디 저기 구멍이 난 게 보입니까? 땅을 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원 만들어주고 물론 이렇게 공공기관이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기부 체납이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측면에서 여의도가 10년 아니 15년 정도 지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의도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런 단지들이 있고 현재 추진 상태예요. 겨우 추진하는 게 조합 설립조차 제대로 안 된 것들이에요. 사실은 여의도의 단계가 이러니 언제 지어서 언제 가겠냐, 이 여의도가 이런 아쉬움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완의 대기가 여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목동으로 갑니다. 목동은 역시 서울시의 그림인데 이걸 보면 헷갈리니까 목동은 이제 1단지, 1, 2, 3, 4단지, 1, 2, 3, 4단지, 5, 6단지
여기 7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11, 12, 13, 14. 목동에 제가 3년간 근무를 했는데 목동에 근무를 했어요. 제가 물론 한 20년 전에 근무를 했는데 목동은 20년 전에 근무할 때도 낡아서 3단지 같은 경우는 낡아서 야 이걸 어떻게 재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간 게 20년 전이에요. 그때 그때 제가 3단지를 가서 보니까 이 5층짜리인데 너무 낡은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아직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안전진단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목동은 그냥 안전진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왜냐 목동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제가 써놨어요. 현재 26,000가구 정도 되는데 용적률이 낮아. 용적률이 대략 117에서 164니까 대충 중간을 따지면 뭐 한 130, 40%라고 하게 되면 이게 300%까지 커진다고 치면 현재 가구 수보다 2배는 늘어날 수 있잖아요. 2배. 그러면 어떻게 26,000가구니까 26,000가구가 새로 추가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게 공급 효과잖아요. 26,000가구를 더 목동에서 지을 수 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목동은 빨리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 논리는 간단하다. 주택 공급을 확충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낡아 있어요. 이미 충분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도 이미 낡았다니까요. 20년 전에도. 이 6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단지만 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된 게 이제 목동의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계동은 목동하고 똑같은 시기에 서울시에서 개발한 거예요. 목동 신시가지, 상계동 신시가지, 이 신시가지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서울시에서 개발한 택지인 거예요. 자, 근데 상계동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단지별로 쫙 나눠져 있잖아요. 상계동에서는 5층짜리가 이 5단지 하나가 유일해요. 5층짜리 하나가 유일. 그래서 목동에 대비해서 평수가 소형 평형이 많고 용적률이 높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은 절반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상계동의 현재 용적률은 170%에서 한 200% 사이예요. 이게 높아요. 목동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재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평형 구성이 중소형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을 중소형 조합원들한테 면적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으로 나올 평형이 확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상계동에 갈 때는 반드시 소형 평형이 너무 많은가 반드시 잘 따져야 돼요. 용적률은 설사 조금 170% 낮을 수 있을지언정 평형 구성이 중소형으로 돼 있다. 이거 잘 고민하셔야 돼. 근데 뭐 180%라고 하더라도 평형이 중대형으로 돼 있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상계동이다. 자, 그다음에 상계동에서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는 입지다. 입지. 이 창동역에 GTX가 서기 때문에 창동역을 통해서 바로 연결성을 확보하려면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노원역을 걸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노원역을 4호선으로 연결된 노원역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로 보게 되면 북쪽으로는 7단지, 남쪽으로는 뭐 이 정도까지는 걸어서 자유롭게 노원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노원역에 가는 것은 4호선 기존의 7호선 여기 창동역에 GTX가 서게 되기 때문에 저 접근성을 반드시 상계동에서는 고려해야 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써놨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이 완성된 곳이 8단지인데 8단지는 전용 8사니까 34평 기준으로 가격은 15억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는 이제 어디든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 그러면 최저 34평 기준으로 13억, 15억, 17억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현재 가격 대비 추가 분담금 얼마, 미래 가치 얼마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눈에 띄는 거 하나 보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광운대 역세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광운대 역세권은
창동 다음역이 광운대잖아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GTX 신호선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 아 그럼 삼성역 두 정거장이잖아요. 광운대에서 기존에 지금 1호선 경춘선 있고, 그러면 광운대에서 삼성동 강남을 가겠다. 그러면 청량리, 삼성역 두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 10분 만에 쫙 삼성역이 나타나는 거야. 그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게 광운대 역세권이다. 자, 광운대 역세권과 비교 대상 아파트는 어디에? 장위 뉴타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장위 뉴타운. 장위 뉴타운은 아파트 값이 34평 기준으로 13억대 정도 형성돼 있다. 그러면 장위 뉴타운보다 훨씬 앞선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 광운대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요 건너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2조 6천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역세권을 쫙 개발해 놔요. 나는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미래 호재 또 하나가 있잖아요.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이렇게 3박자를 갖추게 되는 자리가 GTX 역세권 개발,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그게 그 가치를 다 안고 있는 것이 광운대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시게 되면 뭐 살만한 게 있기는 해요. 예,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단지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가서 보시면 뭐가 보여요. 예. 자, 그다음에 재개발로 가겠습니다. 재개발은 아까 살짝 얘기했던 한남 뉴타운인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일 좋은 뉴타운 두 군데는 한남 뉴타운과 결국은 성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남 뉴타운은 1구역이 해제돼서 공공재개발로 가려다가 그것도 또 목전에서 선정이 안 돼서 지금은 방향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반 재개발로 갈 거냐, 종전에 해제됐으니까 상권적으로 할 거냐, 다시 공공재개발을 다시 신청할 거냐, 이렇게 1구역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자 보세요. 2구역, 3구역은 지금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평당 7천만 원을 분양가로 하겠다라고 선언은 했는데 확실치 않아. 분양가 상한제 또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 한남 뉴타운에서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되냐면, 단지의 쾌적성을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기준이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이 남산이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쪽 북쪽에는 2구역도 마찬가지인데 높여봤자 10층밖에 못 지어요. 10층.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건폐율이 무려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에요. 이 건축 면적이 많을수록 아파트 단지에 빈 땅이 없어. 공원으로 쓸 땅이 없기 때문에 단지가 나가자마자 턱턱 막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돼요. 자, 건폐율은 잠실에 있는 SD 센트 트리즘 파크리오 같은 여기가 대략 15%, 16%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도 단지가 동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박원순표 재건축 아파트인 아까 대림 아리팍, 반포에 있는 아리팍과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는 20% 수준이에요. 답답하죠? 근데 방금 얘기했던 한남 뉴타운 3구역은 40% 건폐율을 예상하고 있어요. 여유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제일 좋은 단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나가서 여기 능선에 보게 되면 삼성동 아이파크 건폐율은 9%다. 아파트는 3동밖에 없잖아. 거의 이제 50층 가까이 지어놨으니까 6동을 질 거를 3동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9%밖에 안 되니까 91%가 빈 땅이잖아요. 얼마나 단지가 쾌적하고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디가 제일 좋을 거냐? 한강에 접해서 고도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5구역이 한강 조망권 앤드 공원 접근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5구역의 가치가, 내지는 조합원의 지분 쪼개기가 거의 안 된 4구역이 5구역 4구역이 아까 얘기했던 신분당선 통빈구역에 접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미래의 가치는 조금 더 바랄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수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그림입니다. 이 또한 출처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때 있는 도면을 제가 오래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 3, 4 여기가 좋은 건 너무나 다, 이건 이제 트리마제
트리마제 여기 이제 부영이 지어야 되고 이쪽에 뭐 아크로 있고 저쪽으로 하나 이제 갤레리 포레가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다 합쳐서 8,200가구예요. 8,200가구. 여기에 이제 방금 얘기했던 부영이 됐던 뭐 아크로가 됐던 이렇게 딱 추가되게 되면 10,000가구 정도가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권의 소비를 어디로 할 거냐? 물론 이쪽에 성수역을 누가 가깝게 갈 수 있느냐? 이것도 단지의 그 차별성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성수역 접근성 아니면 이제 뚝섬 여기 서울숲공원에 어떻게 누가 자주 갈 거냐 이걸 따질 때 서울숲공원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우선 가장 1지구가 결국은 서울숲공원, 그 다음에 분당선 활용도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1지구의 가치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로 보여집니다. 자, 2, 3지구는 배후의 성수역을 접근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다. 4지구는 바로 영동대교를 통해서 바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1, 2, 3, 4 다 좋네, 그죠? 지사 선택을 하시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1지구가 제일 좋습니다. 1지구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200가구. 그림은 이거였다. 출처는 역시 서울시 2009년도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절의 그림입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 속도가 달라서 이 강변북로 지하가 지금 멈칫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변북로 지하가 자칫하면 이 강변북로 지하가 안 될 수도 있는 우려는 남아있다. 그 다음에 한강을 넘는 보행교, 인도교 이 그림이 실현이 된다면 그야말로 저 성수는 한강을 통해서 바로 이 한강폭은 좁은 데는 800m고 길면 1km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행교, 인도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성수는 그야말로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1지구 앞에 있잖아요. 1지구 앞에. 그죠?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예상하고 얘기한 거예요. 성수는 강남 아파트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남 아파트화 된다. 그래서 써놨습니다. 한남 뉴타운, 그 다음에 성수 자체의 가치가 오세훈 시장 시대를 다시 맞이해서 이 8,200가구의 한강변 위상으로 변화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강북을 이끌었던, 물론 뭐 영등포를 강북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아닙니다만 마포, 뭐 왕십리, 청량리 이런 뭐 이미 어느 정도 다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 신길뉴타운. 자, 신길뉴타운은 신풍역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서 신풍역에 서게 됩니다. 신풍역부터 쭉 내려가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시흥대를 쭉 통해서 석수역에서 바로 광명역으로 넘어가요. 석수역에서 광명역으로. 그렇게 되면 석수역 밑에 있는 안양의 그 사람들이 1호선을 따라서 오다가 석수에서 그렇다면 바로 여의도까지 직행할 수 있는 이런 가치로 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철도 연결성도 반드시 체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는 워낙 많이 노출을 했기 때문에 넘어갈까 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청량리에 SRT가 지금 수서에서 출발하는데 삼성역으로 올 확률은 높아요. 삼성역으로 올 확률은 높은데 이게 다리 하나 건너서 청량리까지 온다면, SRT를 청량리까지 온다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의 철도 계획이 되지 않겠나는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저렇게 되는 순간 청량리에서 바로 SRT를 타고 여수를 가든 통영을 가든, 자, 앞으로 여수와 통영이 미래 10년 후에 다도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남부 내륙 고속철도를 통해서 통영까지 2시간 10분 만에 갈 수 있고 여수까지 2시간 안에 갑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동해안 시대가 열렸는데 속초 양양 강릉이에요. 속초 양양 강릉. 그래서 서울시 속초구가 실현됐잖아요. 남해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은 통영에서부터 여수까지, 하나 더 건너서 고흥 목포까지입니다만 일단 핵심은 여수에서 통영까지의 가치는 향후 10년 안에
집중적으로 땅값이 됐든 뭐가 됐든 부각이 될 거예요. 청량 얘기하다 다도해까지 갔습니다만, 자, 노량진 흑석입니다. 노량진, 이제 지금부터 제일 어찌 보면 관심의 대상은 노량진이에요. 흑석은 뭐 거의 다 끝나갔기 때문에. 자, 노량진이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동작구청이에요. 동작구청이 이쪽 뒤쪽으로 장승백이 여기쯤으로 이사를 와요. 동작구청이 이렇게 이사하면 어찌됐건 1구역.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 경전철 서부선이 이렇게 통과해서 여의도로 가요.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의도로 가는 게 서부선, 경전철 서부선이 통과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여의도까지 이렇게 직결해서 연결이 된다. 물론 서부선이 여의도까지 가지 않고 색강역에서 우회전해가지고 63빌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의도역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바로 건너가게 되면 여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노량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이 앞으로 한 6년 안에 입주를 할 것인데 저 가치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다분히 남아있는 그런 자리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과 흑석동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시간은 뭐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용산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의 개발 예정지를 다 그려놨습니다. 아까 한남뉴타운과 재건축 지역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서쪽에 보게 되면 삼각지에 158번지 일대하고 삼각맨션 자리가 이게 재개발이 돼야 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용산 캠프 부지, 저런 땅은 공공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이런 땅은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삼성동 서울 오리온도 마찬가지, 저런 땅은 팔아서 평당 1억 5천에 팔아서 수도권 주변에 가서 아파트를 줘서 몇 배의 공급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여기 땅이 있다고 그냥 지어서 여기 10,000가구, 여기 3,100가구 짓는다고 이게 공급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런 금싸라기 땅은 팔아서 평당 1억 5천에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몇 배를 더 공급해야지 진정한 공급이죠. 안타깝습니다. 자, 서울역 뒤쪽으로 해서 서계 청파 원으로, 이 자리는 용산에서 유일하게 미개발 지역이야. 그래서 미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의 변화는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이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개발이 안 된 미개발지가 이쪽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영에서 이 자리를 짓고 있잖아요. 부영에서 이제 허가까지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게 되고 65번지 일대, 40번지 일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노들섬의 오페라 하우스를 다시 한강문에서 건져 올려야 된다입니다.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를 다시 한강에 빠진 노들섬 오페라 하우스를 다시 건져내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다시 건져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100억짜리 사업이었는데 노들섬의 오페라 하우스가 실현이 된다면 6조 원 정도의 가치 창출은 가능하다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돌아오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터야 됩니다. 오히려 부산에, 자, 오늘 오다가 제가 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을 가실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부산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항의 가치가 대로변 땅값이 부산역, 초량역, 여기가 이제 대로변 상업지역이 바로 남쪽에 북항이 재개발되게 되면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실현이 됩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이 5, 6도 돌아가는 부산항해 가치가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은 아주 높습니다. 거기에 대로변의 상업지역이 평당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엄청 싸요. 반응을 전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전혀 부산을 모르거나 아니면 서울대 땅값도 몰라서 비교가 안 되거나 이거네요. 서울의 상업지역은 아무리 변들이 가도 1억 원 이하짜리가 없어요. 그죠? 1억 원 이하짜리가 없어. 아까 얘기했듯이 강남은 다 4억, 5억이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부산에서 같은 상업지역인데 강남의 상업지역이 4억, 5억을 할 때 부산은 6천만 원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호응이 전혀 없네. 자, 용산 공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공원은 90만 평이다. 90만 평.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103만 평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한강맨션과 신동아 아파트가 여기에 살게 되면 바로 공원을 보게 되는 이런 가치를 그대로 구현하는데, 보는 가치 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가치. 이 공원을 이렇게 반바퀴만, 이 사우스 포스트 메인, 자, 요 반바퀴만 돌아오게 되면 1시간 반 코스. 이렇게 북쪽까지 가서 여기 미국 대사관이에요. 미국 대사관이 이제 공사 거의 다 끝나간다. 미국 대사관이 오면 뭐 미국 대사한테 가서 인사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가서 온다면 거의 2시간 반짜리 산책 코스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2시간 반을 공원에서 머물 수 있다. 이런 사용가치 프리미엄은 미래에 저 주변에 머무는 가치를 2배 이상 높여줄 거다. 2배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에 분양하게 될 유엔사 부지 평당 1억 정도 분양을 예고하는데, 제가 이 땅을 계산해 봤더니 평당 6,700에 샀어요. 1,200 건설이나 회사에서 6,700에 샀으니까 당연히 1억은 돼야 사업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걸리니까 못 하겠죠. 임대 분양으로 하겠죠. 나중에 2년 반 후에 분양으로 전환하겠죠. 그때 얼마? 1억 원 이상. 저기가 1억 원을 찍을 경우, 여기가 1억을 찍고 한남 뉴타운 3구역이 7천만 원 부를 경우, 이 남쪽에 있는 재건축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자. 너는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인다. 너는 공원이 서향이네. 서향.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한강도 완벽하고 공원도 북향이니까 너보다 훨씬 좋지 않냐? 그럼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 받아야 돼요? 여기가 1억이면 그러면 내가 깎아서라도 50%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넘어갑니다. 역시 미래를 잘 안 보시고. 예. 그래서 용산의 변화는 천지개벽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로 2만 세대다. 그 다음에 남쪽의 재건축, 서쪽에 재개발, 도시개발, 국제업무지구, 이런 차원에서 용산에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공원 옆에 사는 가치는 미래 전국구는 아까 압구정인데 전국구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티에 사는 거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사관이 오고 여기 한남 뉴타운에 한 100개 정도 대사관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 외국인 CEO들, 돈 많은 외국인들은 다 공원 앞에 집결하게 돼 있어요. 공원이 개방되는 27년 후에 다 공원 앞으로 집합하게 돼 있어요. 이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경험. 그 뭡니까?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공원이 보인다. 평당 3, 4억. 안 보인다. 2, 3억. 그래서 제가 1억 5천은 절반 이하로 확 깎은 거예요. 절반 이하로. 우리가 왜 미국에 절반밖에 안 가겠어요? 그죠? 너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이런 강의가 되나? 그건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자,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합수 의원님 진짜 열정이 넘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둘째 날 모든 세션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또다시 부동산과 증권 같은 여러 가지 분야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스터분들 모시고 함께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